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했던 만남.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할 것 같다는 미세한 경고음이 울리던 순간 우리는 그 감각을 흔히 느낌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경험과 관찰이 쌓여 형성된 미세한 판단의 합계, 즉 직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고르는 문제에서 무엇보다 직감을 존중했습니다. 바다는 배를 가라앉히지 않는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 침몰한다. 그의 이 말은 외부의 파도보다 가까운 사람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한두 마디 말, 짧은 눈빛, 앉는 자세, 반응 속도 같은 마이크로 시그널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을 빠르게 추정합니다. 뇌는 과거 수천 번의 상호작용에서 배운 통계로 현재를 해석하죠. 그래서 설명이 서툰 불편함이 오히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관계를 밀어붙일 때 벌어집니다. 초기의 작은 위화감은 시간이 지나면 큰 손실로 부풀어 오릅니다. 인간관계는 투자와 같습니다. 초기에 잘 못 고르면 뒤에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해도 원금이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는 얼굴 생김새 같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라는 확실한 지표로 사람을 보겠습니다. 외모는 우연이지만 행동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정주영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버릇으로 드러난다. 우리 채널이 제안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만남의 초기 30일 동안 다음 3가지 질문을 꾸준히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첫째, 이 사람은 말 행동 결과가 일치하는가?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이 자주 미뤄지고 결과가 늘 다르게 나온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일치의 빈도는 신뢰의 농도입니다. 둘째,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차오르는가, 고갈되는가, 상대의 한마디가 다음 행동을 낳게 만드는가, 아니면 변명과 피로만 남기는가를 기록해보세요. 관계의 질은 내 다음 하루에 반영됩니다. 셋째, 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책임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 자기 몫을 먼저 찾는가? 아니면 핑계를 먼저 찾는가? 위기 순간의 시선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패턴 인터럽트로 짧은 명언 하나를 새깁니다. 사람을 바꾸려 들면 실패하고 사람을 가려 만나면 실패가 줄어든다. 이 문장을 오늘의 기준점으로 삼읍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교정하려 애쓰기보다 애초에 올바르게 고르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친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절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외피이고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원칙과 책임감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배려, 이런 것들은 꾸며낼 수 없는 내부의 질서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람을 볼 때 집요하게 확인했던 것도 바로 이런 작은 일의 일관성이었습니다. 큰 말보다 작은 습관, 화려한 자기소개보다 묵묵한 이행. 이것이 미래의 파트너십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행 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난 첫 달에는 반드시 관계 노트를 쓰십시오. 만남 날짜, 대화 핵심, 약속 항목, 후속 행동, 느낀 에너지 수준을 간단히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은 기억의 착시를 줄여줍니다. 우리는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의 결함을 쉽게 덮고 나쁜 인상을 받은 사람의 장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트는 그 편향을 중화합니다. 또한 금전 비밀 평판이라는 세 가지 민감 영역에는 초기에 절대적으로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돈은 반드시 문서로, 비밀은 최소한으로, 평판은 스스로 관리하는 원칙. 이 세 가지 초기 방화벽만 지켜도 큰 사고의 8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직감과 기준을 갖췄다면 무엇을 더 봐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패턴입니다. 누구든 하루 이틀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은 흉내내도 패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지각이 반복되는지, 약속의 질이 떨어지는지,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일방적인지, 타인의 공을 인정하는지, 최소한 두어 주 동안 반복 관찰하면 패턴의 윤곽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윤곽의 점수를 매겨 관계의 깊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냉정해 보여도 현명한 길입니다. 멀수록 친절하게, 가까울수록 엄격하게. 이 균형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에서 정주영의 태도를 한 가지 더 배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려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하게 만드는 신호가 있는지 보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속도,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유연성, 함께 일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를 자연스럽게 쓰는 언어 습관, 이 세 가지는 성장 지향의 분명한 징후입니다. 반대로 변명, 정가, 과시가 잦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관계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원칙으로 관리되어야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의 전체 구조를 살짝 예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파트부터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친 절 뒤에 숨어있는 8가지 행동 패턴을 하나씩 해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산기처럼 머릿속에서 이익 손해를 먼저 두드리는 차갑게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말은 따뜻하지만 선택은 항상 자기 편으로 기울어 있는 유형이지요. 이 패턴을 조기에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손실 없이 경계를 긋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요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계산적 친절의 진짜 얼굴을 밝힙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겉으로는 늘 상냥하고 미소를 잃지 않지만 말끝마다 은근히 계산이 섞여 있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샀으니 다음엔 네가 사야지. 그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이렇게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익과 손해의 저울을 꺼내놓는 사람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일찍이 관계의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진심이 아니라 수익률을 보고 사람을 고릅니다. 겉으론 따뜻하지만 속은 냉철한 손익계산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편안합니다. 예의 바르고 합리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묘한 피로감이 쌓입니다. 도와줬을 때 고마움보다 이걸로 빚을 졌다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당신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내가 손아해 본 건 없나부터 따지는 사람. 그때 느끼는 그 찜찜함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애착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가치를 자신의 이익에 맞춰 평가하는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람은 호의도 계약으로 계산합니다. 감정의 세계를 손익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변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거래하듯 대하면 결국 자신도 거래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처음엔 협력하자며 다가와 미소 짓지만 계약이 끝나면 연락이 끊기고 손해가 예상되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언행의 일관성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순간의 유불리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적극적이고 불리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반면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익이 없어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드러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억의 방향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자신이 베푼 일은 또렷하게 기억하지만 받은 도움은 쉽게 잊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 이미 관계를 점수표로 바꿔버린 겁니다. 반대로 진심 있는 사람은 받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되갚을 때조차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도움의 형태입니다. 진심으로 돕는 사람은 조용히 필요한 순간에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도움 자체보다 이미지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도움을 주되 티 내지 않는 사람을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방화벽입니다. 돈 문제는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 구두로 한 약속은 언젠가 기억 다툼으로 바뀝니다. 비밀은 최소한으로 나눌 것. 계산적인 사람은 정보도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감정적 호의에 기대지 말 것.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일수록 감정의 언어엔 서툽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불필요한 오해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도 필요하다. 다만 그 계산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위험하고 함께를 위한 것이라면 유능함이 된다. 즉, 이익 계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계산의 중심이 나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동시에 상대에게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긴장되는가? 이 사람은 나의 약점을 이용하려 드는가? 보호하려 하는가? 이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려 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계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달콤하고 후반에 쓰지만 진심의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느리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관계의 가치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증명됩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두 번째 유형은 항상 불만이 많고 주위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즉 만성 부정성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표정 하나, 말 한마디로 조직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들의 심리적 패턴과 대처법을 정주영의 통찰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이 전부 불공평하고 누군가의 성공은 다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부정적인 말로 마무리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두고 빛을 가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어둠을 품고 다니며 주변의 의욕까지 빨아들이는 존재. 그는 말했습니다. 낙관은 용기에서 나오고
비관은 습관에서 나온다. 부정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자동 반응입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극에 불만으로 응답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공기처럼 전파됩니다. 한 조직에서 단 한 명의 부정적 인물이 있으면 팀 전체의 생산성이 평균 3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제로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때 그는 현대건설의 한 현장에 새로 부임한 관리자가 팀 분위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일에 엄격한 리더처럼 보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늘 이건 안 돼,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누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현장은 공정이 2달이나 지연되었고 관리자 한 사람을 교체하자마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부정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흡혈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이 뭔가를 해보려 하면 괜히 힘만 들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같은 말을 던져 동기를 꺾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도전은 위험하다고 학습합니다. 결국 스스로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의 그림자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적 동조를 끊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동일한 부정적 패턴을 학습합니다. 상대가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렇죠. 정말 최악이에요. 대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라고 부드럽게 시선을 전환하세요. 긍정은 논쟁이 아니라 방향 제시입니다. 둘째, 대화의 한도를 정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길게 이야기할수록 에너지를 더 뺏어갑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업무나 필요 대화 외엔 깊은 감정 교류를 피하세요. 짧게, 명확하게, 건조하게가 원칙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부정적인 보고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알겠네. 이제 해결책을 말해봐. 그 한마디로 불평이 보고에서 해결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말을 중화시키는 3가지 기술을 익히세요. 3분 법칙. 상대의 불평이 시작되면 3분만 듣고 주제를 전환합니다. 3회법 원칙. 문제를 들었을 때 3가지 대안을 던져줍니다. 그럼 이런 방법은 어때요? 3관점 시프트. 나는, 너는. 우리 시점으로 번갈아 말하기. 시야를 넓히면 감정이 완화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거리와 질서를 유지하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인간관계는 정화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나쁜 공기를 정화하려면 먼저 창문을 열어야 하듯 부정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기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곁에 머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임원들이 회장에게 인정받은 이유는 능력보다 태도였다고 합니다. 긍정은 능력보다 큰 신뢰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대화만 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인간관계는 교류입니다. 한쪽이 계속 에너지를 빼앗는다면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를 키우고 긍정적인 사람은 해결을 키운다.
당신의 하루를 누구와 나누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유형, 타인의 의견을 짓밟으며 자신만 옳다고 믿는 독단형 인간, 즉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조직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협업해야 할 때 어떤 언어 전략을 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회의 중 다른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 그건 아니야 라며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사람. 자신이 말하는 순간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잡음이라고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귀를 닫은 리더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리더의 첫 번째 자격은 말하는 힘이 아니라 듣는 힘이다. 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옳다는 확신을 자기 신념으로 착각하고 타인의 의견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상대의 말을 자르며 내가 예전에 그거 다 해봤어 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런 태도가 단기적으로는 추진력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과 관계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강한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늘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고립. 누구도 더 이상 그들과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무너지고 아이디어가 사라지고 결국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혼자 오르면 오래 가지 못한다. 함께 오라야 오래 간다. 듣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불안입니다. 자신이 틀릴까봐 두려워서 듣는 순간 권위가 흔들릴까봐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귀를 여는 순간 신뢰를 얻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단형 사람과 협업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라. 그들은 논리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반박하면 더 세게 밀어붙이고 설득하려 하면 오히려 방어벽을 세웁니다. 대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처럼 공감 파스 근거 구조로 대응하세요. 공격이 아닌 대안으로 말할 때 그들은 일단 멈춥니다. 둘째, 규칙과 경계를 미리 설정하라. 정주영 회장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늘 역할을 문서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이지만 종이에 적히면 책임이 된다. 회의록, 결정서, 계약서. 이 세 가지가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문서가 감정을 대신 정리해 줍니다. 셋째, 객관적 근거를 무기로 삼아라. 듣지 않는 사람은 권위를 논리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개인의 주장보다 객관적 수치나 제3자의 데이터를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대신 이 통계에 따르면을 사용하세요. 권위 대신 근거로 말하는 순간 대화는 싸움이 아닌 협상이 됩니다. 한 번은 정주영 회장이 신입 직원의 아이디어를 직접 채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경험도 없는 신입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가 말한 게 옳다면 나이와 직급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말인가 보다 무엇을 말했는가가 기준이 되었죠. 듣는 문화가 자리 잡으니 조직의 창의력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처럼 듣는 태도 하나가 조직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는 말 한마디로 훈계하는 부모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집니다. 주변의 목소리가 사라질수록 스스로가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세상은 진실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으면 세상은 곧 나를 반대한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대화가 늘 일방통행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닫은 채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는 사람. 그렇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맞서 싸우기보다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며 감정 대신 원칙으로 움직이십시오.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듣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나도 말하지 않게 된다. 그 침묵은 관계의 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위험한 유형, 겉으로는 검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돈과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즉 물질 중심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인간관계를 거래로 바꾸는지,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그들을 구분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검소하고 성실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화제가 돈으로 귀결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나는 물질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하지만 명품 브랜드나 남의 재산 이야기에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보이지 않는 탐욕가라고 불렀습니다. 돈은 인간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관계를 비춰준다. 돈은 감정과 다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일관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을 다루는 습관은 그 사람의 신뢰 한계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업 초기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어떤 파트너가 늘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계약금을 나누는 자리에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액수가 커지자 그의 표정이 돌변했고 결국 작은 이익을 놓고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때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언젠가 사람 앞에서도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연인을 사귈 때도 상대의 가치보다 경제적 효용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물질주의적 가치관, materialistic value orientation 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돈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번다, 어떤 차를 탄다,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외적 척도를 사용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3가지 관찰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화의 주제를 기록하라. 한 달 동안 그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 돈, 브랜드, 지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면 이미 물질 중심적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생각과 경험, 사람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째, 무축주리 소비 테스트를 해보라. 돈을 쓰지 않는 환경에서 만났을 때 여전히 즐겁고 자연스러운가?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서 대화가 이어지는가? 소비 없이 어색해진다면 관계의 본질은 즐거움이 아니라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가? 정주영 회장은 한 번쯤 손해를 보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람은 언제나 공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몫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 노출입니다.
자신의 연봉, 투자, 부동산 같은 구체적 수치를 말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는 신뢰의 시험지가 아니라 유혹의 도화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돈은 말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침묵할수록 지킨다. 한 사업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믿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계약서보다 감정을 앞세워 우리가 서로 믿는 사이인데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이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명확히 하지 않은 대가로 그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해도 계약으로 끝내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돈은 인간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돈을 둘러싼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랑을 계약처럼, 우정을 투자처럼, 신뢰를 담보처럼 다룹니다. 반대로 진짜 부자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보다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돈은 따라온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 경영의 원리였습니다. 신뢰가 돈을 만들지, 돈이 신뢰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처음에는 당신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위치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조건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도우는 사람을 유혹하지만 태도는 사람을 남긴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무서운 유형, 틀려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즉 고집의 덫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 번의 실수를 끝내는 사람과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구분했던 통찰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고집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논리로 설명해도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끝까지 우깁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성장의 문 앞에서 멈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없으면 배움의 문도 열리지 않는다. 고집이 세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균열을 만듭니다. 처음엔 신념이 확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념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이기적인지 드러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신념은 이유를 남기고 고집은 상처를 남긴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의 뿌리는 자존심의 불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의 약점을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그게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지적에도 방어벽을 치고 사과 대신 변명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문제는 그 방어가 반복될수록 관계의 신뢰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 부부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제가 잘못한 거죠. 실제 상담에서도 아내는 단 한 번도 그건 제 실수였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그렇게 느낀 게 문제야 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지쳐갔고 아이들까지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유형을 조직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회의 중 실수를 지적하면
그 사람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보고 체계의 문제입니다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체면을 지켜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됩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실수는 사람을 망치지 않는다. 변명이 사람을 망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일하거나 함께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아닌 사실로 대화하라. 고집이 센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전쟁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수정할까요? 감정 대신 결과 중심으로 말하면 방어 대신 사고가 작동합니다. 둘째, 제3자의 기준을 활용하라.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말이 부딪히면 수치와 사실을 불러라. 즉,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면 고집스러운 사람도 논리의 벽을 뚫지 못합니다. 셋째, 싼 대화법을 활용하라. State facts, 사실을 명확히 제시한다. Ask, 상대의 의견을 묻는다. Neutralize ego,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Decide, 함께 결론을 내린다. 이 구조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결론을 현실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틀렸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만든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을 행운의 신호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집은 배움의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몰아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 부딪히면 스스로가 지쳐버립니다.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감정 없이. 그게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의 지적 앞에서 즉시 변명부터 꺼내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는 데서 시작된다. 고집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배움과 변화는 인정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 단계 더 심오한 문제, 지식과 지위를 무기로 타인을 깔보는 사람들, 즉 지적 오만의 덫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관계를 지배하고 왜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그들을 통해 배운 겸손의 기술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짧고 모르는 사람은 말이 길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배운 게 많을수록 남을 가르치려 들고 조금의 성취만으로도 자신을 남보다 우위에 두려는 사람들. 그들은 지식을 무기 삼아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들의 언변과 논리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한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상대가 나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틀린 것을 지적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 결국 우리는 말수가 줄고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위계가 됩니다. 위에서 말하고 아래에서 듣는 수직적 관계.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배우려는 사람은 드물다. 지적 오만의 본질은 비교입니다. 자신의 배움과 지식을 남의 기준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이런 사람은 회의에서
그건 너무 기본적인 생각이네요 라고 말하거나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엔 협업의 정신이 없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현장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책상 위의 지식은 머리에 남고 현장의 지식은 가슴에 남는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겸손을 전략이 아닌 본능으로 익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배움이 있는 곳엔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성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지적 오만은 불안의 위장입니다. 자신이 무능해질까봐, 뒤처질까봐 두려운 사람일수록 지식을 과시하며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성인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당당히 인정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아서 매일 배운다. 그래서 매일 젊다. 지적 오만형 사람과 일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그들의 말투는 때로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싸우면 그들의 논리 안에 갇힙니다. 대신 사실과 근거로만 대화하세요. 그건 다 틀렸어요. 라는 말에는 그럼 그 부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식입니다. 논리로 무장한 사람일수록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둘째, 논의의 기준을 설정하라. 정주영 회장은 토론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명확하면 불필요한 우월감 싸움이 사라집니다. 논의는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해결을 찾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칭찬과 피드백을 분리하라. 교만한 사람은 칭찬엔 취하지만 피드백엔 방어합니다. 따라서 피드백을 줄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좋습니다. 다만 이 수치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면 더 완벽하겠네요. 처럼 객관적 어조로 말하세요. 한 번은 정주영 회장이 해외 협상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 기업의 대표가 한국은 아직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라며 은근히 깔보는 태도를 보였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 회사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겁니다. 그 순간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감의 또 다른 형태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남을 가르치려 들고 틀린 부분만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배움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다는 말을 듣기보다 함께 성장하자는 말을 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유형, 겉으론 착하지만 속으론 절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즉 이기심으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한 정칭과 의리의 철학,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말도 곱지만 막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순간엔 언제나 한 발 물러서는 사람. 식사 자리에선 늘 계산대 옆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향하고 도움은 받지만 도와주는 일엔 늘 사정이 생기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정 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받을 자격도 잃는다. 한국 사회에서 정칭이과 의리 일이 만돼 있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먼저 사람 냄새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손익으로만 인간관계를 재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착하면 손해본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착한 게 손해가 아니다. 계산이 많은 게 손해다. 그는 실제로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울 때 도와달라 부탁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막상 회장이 위기에 처했을 땐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계산 없이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결국 평생 곁에 남았습니다. 정 회장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정은 투자보다 오래 남는다.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항상 나부터라는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전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끝나야 행동이 시작되죠.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 신뢰의 부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장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머릿속에 계산서를 들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위험한 점은 기대가 반복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돌아섭니다. 신뢰의 크기가 클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받을 걸 기대하지 마라.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치를 낮춰라. 이기적인 사람에게 상호 베풀물 바라면 끝없는 실망이 돌아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기능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세요. 정을 기대하기보다 역할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금전적 관계를 명확히 하라. 정주영 회장은 돈과 인간관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문서로, 정은 말로, 둘을 섞으면 둘 다 잃는다. 이 말처럼 금전이나 도움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만 얽히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셋째, 선 긋기에 용기를 가져라.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가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다가옵니다. 선을 그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그들의 손익계산에 흡수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명확히 하세요.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관계는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이다. 즉,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는 그 힘이 관계의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고립됩니다.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정을 느끼지 못하고 떠납니다. 결국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한 번은 정 회장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진짜 남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 그는 위기 때 자신을 찾아와 준 직원 한 명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재산이다. 돈이 사라져도 마음을 나눈 사람은 다시 길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항상 도움만 받고 당신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의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관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기심은 인간관계의 암묵적인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오래 내면 결국 마음이 고갈됩니다. 기억하세요. 받는 손보다 내미는 손이 더 오래 남는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유형, 감정이 차갑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즉 정서적 거리의 벽을 가진 인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워질수록 더 멀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그들을 통해 깨달은 따뜻함의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파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일하지만 마음으로 산다. 그는 수많은 인재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드물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고 효율적이지만 감정의 교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가까워질수록 벽을 쌓습니다. 문제를 논리로만 풀고 사람의 상처를 데이터로 분석하려 듭니다. 정 회장은 그런 사람을 온도를 잃은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다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공감 대신 조언을 합니다. 누군가 요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그럴 땐 운동해요. 잠을 푹 자요. 같은 실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이었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기능만 남고 감정은 사라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공감이 부족한 사람을 감정의 절약가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감정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 절약은 결국 사람을 잃는 절약이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뜻해야 돌아온다.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과가 뛰어나고 일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를 임원으로 승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결과는 만들지만 사람을 남기지 못한다. 성과는 시스템이 만들 수 있지만 신뢰와 따뜻함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정이 다친 사람은 자신이 냉정하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감정은 효율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반대로 믿었습니다.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판단보다 묵묵한 존재감을 보여라. 감정이 다친 사람은 말보다 옆에 있는 시간을 더 신뢰합니다. 위로의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그들에게는 더 큰 위안입니다. 둘째, 공감의 3단계를 기억하라. 인정. 그럴 수 있겠네요. 반영. 그 말을 들으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져요. 제안.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게요. 이 순서를 거치면 상대는 처음으로 이해받았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도 감정을 숨기지 마라. 공감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나 역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단 한마디가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감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냉정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따뜻한 사람은 결국 이긴다. 그는 기업에서도 이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를 꾸짖을 때 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틀렸지만 너의 진심은 믿는다. 그 한마디가 직원의 가슴에 남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냉정한 비판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따뜻한 피드백은 성장을 만듭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감정이 다친 사람이 있나요? 말은 정중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고 어떤 위로나 기쁨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따뜻함을 건네세요. 냉정한 사람은 마음을 잃은 게 아니라 마음을 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 시간은 차가운 벽보다 길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유형, 계산적 사고, 만성 부정성, 독단, 물질 집착, 고집, 지적 오만, 이기심, 감정 결핍,
이 모두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곧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의 경험으로 남긴 암 사람을 고르는 200가지 질문과 인연을 지키는 원칙을 정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완성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돈 버는 눈보다 귀하다. 그가 말한 사람 보는 눈은 단순한 관상이나 첫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쌓인 관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살펴본 8가지 유형을 통해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경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고를 때 스스로에게 던졌던 7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약자를 대할 때 어떤가? 강한 자에게 예의 바르고 약한 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택시기사, 식당 직원, 신입사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와 사과를 쉽게 말할 수 있는가? 감사와 사과는 관계의 윤활유이자 자기 성찰의 증거입니다. 정 회장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만들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감사와 사과를 망설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이 사람은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으면 벌면 되고 신뢰는 잃으면 끝이다. 작은 거래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정 회장은 어떤 계약서보다 한 사람의 신용을 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빠른가? 입은 약속을 만들지만 발은 약속을 지킨다. 정 회장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묵묵히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특히 내가 해볼게요 라고 말한 뒤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가? 실패를 핑계로 삼는가? 배움의 재료로 삼는가? 그는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수를 숨기는 조직은 무너지고 실수를 공유하는 조직은 성장한다. 이 사람은 관계가 끊길 때 품위를 지키는가? 정주영 회장은 헤어지는 순간이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웃던 사람이 관계가 끝나자 악담을 한다면 그 웃음은 가짜였습니다. 좋게 떠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만난다. 7. 이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소모시키는가? 그는 항상 사람을 만난 뒤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 후에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는가, 아니면 지쳤는가? 우리의 에너지를 키워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간관계를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배를 가라앉히는 건 파도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물이다. 즉, 외부의 어려움보다 곁에 둔 사람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 7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약자를 대할 때 어떤가? 감사와 사과를 쉽게 말하는가? 신뢰보다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는가?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는가? 실패를 숨기지 않았는가? 관계가 끝날 때 품위를 지켰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의 항로는 바로 잡힌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전부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사람으로부터 온다. 결국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 곁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늘 배운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